마법의 수문이 터지다. 난 24살에 지칠 대로 지친 프로 댄서이자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배우였습니다. 겨우 추락을 면할 만큼만 녹다운된 상태였지요. 오, 그래요. 어쩌다 운이 좋아 영적 경험을 하긴 했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내 20대 초반은 감성 지수를 최대한 낮추려 애썼고 그 결과 무딘 인간으로 살아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물들의 감정에 묻을 대로 묻어서 룸메이트의 애완 고양이가 내 소파 위에서 생을 다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물들은 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들은 내게 스승이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춤과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서적을 빈번히 접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춤을 추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8시간이나 미친 듯 추었습니다. 춤을 통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뭔가를 인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익혔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즉각적으로 답하는 법을, 순간에 완벽히 몰두하는 법을, 이동 중에 명상하는 법을,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호흡하는 법을, 그리고 고난과 병마와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신의 은총을 빌려 자존감을 확고히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춤을 추지 않을 때는 책을 읽었습니다. 몇 년을 무대 뒤편에서 보냈는데 거기 희미한 불빛 아래 몸을 옹송그린 채 앉아 에드거 케이스, 제인 로버츠, 테일러 콜드웰, 루스 몽고메리의 작품을 개걸스럽게 탐독했습니다. 심령술에 매료되고 심령술사를 직접 만나보고 심령술에 관한 책을 읽었지만 나 자신에겐 심령술 능력이 없다고 늘 믿어왔었지요. 하지만 형이상하게 푹 빠져 지내는 통에 어디에 살든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마녀나 귀신 쫓는 사람으로서 날 1순위로 꼽곤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초자연적 힘을 믿는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감히 밝히기 어려운 사소한 영적 문제라도 생기면 내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내 말을 믿을 만한 배짱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온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지을 만한 천재적인 창의성이 내겐 없답니다.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믿어주세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몇몇 사람들과 그들의 애완동물들의 실명과 두드러진 특징만을 바꾸었을 뿐 모든 게 실화랍니다. 단 한 차례의 동물 워크숍이 내게 마법의 수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오랜 명상을 거친 뒤에 보물처럼 막 터져 나오려 했던 수문이지요. 늘 명상을 좋아했습니다. 단연간 명상 수업을 들으며 제3의 눈을 뜨는데 집중한 결과 평생 아침 명상에 열심인 명상의 달인이 되었답니다. 텔레파시에는 오랜 명상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이 책은 동물의 생각을 듣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명상법들을 소개한 책이기도 하지요. 내 영적 능력에 힘찬 펌프질을 해준 그 기법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텔레파시는 서커스 쇼도 아니고 사교장에서 선보이는 숨은 장기도 아닌 영적인 수련입니다. 동물들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겠다는 욕심에 텔레파시를 배우려 한다면 그네들은 결코 당신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그 첫 워크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난 고양이를 상대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곧이어 고양이 로드니가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베티라는 이름의 흑백 털을 가진 아름다운 암고양이를 짝으로 골라주었고요. 로드니는 그녀에게 홀딱 빠져버렸고 그녀와 더불어 지내면서
녀석의 고민은 모조리 풀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난 로스앤젤레스의 최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뒤편 쓰레기장에서 창피한 것도 모른 채 연어를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있는 고양이 미스터 존스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각을 자랑하는 그 녀석은 이내 내 최고의 반려동물이자 스승이자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영상이 또렷이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을 때 미스터 존스에게 물어보면 만사형통이었지요. 당신에게 특정한 동물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녀석은 당신이 다른 동물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중에 안타깝게도 로드니는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지금 베티는 저의 전 남자친구인 벤저민이 보살피고 있고 난 마지막 장에서 소개될 미스터 존스의 예쁜 아가들인 오스카와 빌리, 사이러스, 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감정이 소통의 회로를 방해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 놀라운 워크숍 이후 로드니가 내 가슴팍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말하는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은 흡사 월레스와 그롬밋의 등장인물을 닮아 있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놀라운 워크숍이라고 말하는 한 번의 워크숍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저자가 처음 자기가 기르는 반려동물 고양이와의 대화를 위해서 심령술사를 찾아가서 그 이제 고양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얘기들을 듣고 그 분이 그 심령술사가 여는 워크숍에 이제 처음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뭐 그 강아지들과 다른 참석자들이 다 한 명씩 자기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들이 하는 말들을 듣는 그런 실습 수련이었는데 그 첫 번째 모임에서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게 그 동물들과 대화를 시도하자마자 이제 대화들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놀라운 워크숍, 첫 워크숍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각양각색의 말하는 동물들도 꿈에 등장했습니다. 기린, 오소리, 코끼리, 하마. 뭔가가 굉장히 낯설고 유약하고 지독히도 기이한 뭔가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는 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 꿈은 이내 디즈니 캐릭터들이 모여 사는 곳 툰다운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동물과 대화를 나눌 때면 그들은 불현듯 인간 형상으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헛소리로만 들렸지요. 열심히 해독하려 애쓰는 가운데 드디어 정보가 하나씩, 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정보, 심리학 정보, 그 외에 놀랍도록 정확한 정보들. 난 동물과의 의사소통의 모든 것을 믿고 내맡기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우주가 내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선사해 준 거라면 그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탈바꿈하는 게 내 마땅한 도리겠지요. 그렇게 첫 테이프를 끊고 나서 10여 년 동안 반려동물들과 그 주인들을 카운슬링하면서 동물과의 대화법을 가르쳐 주는데 헌신했습니다. 인간들이 치유해 주어야 할 생채기가 아직 많긴 하지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과 그들의 일체감을 갖는 것은 대단한 보상이 될 겁니다. 난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위에 서서 내 안에서 그리고 주위 세상 속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마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한 기가 막힌 대화들과 놀라운 발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텔레파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어서 자신 안의 잠자던 능력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개념 및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일련의 연습을 통해 동물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대화의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낯선 기술을 익히려면 그동안 가져온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종종 내 수강생들이 그러하듯 탈바꿈은 단시일 내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마치 꽃잎을 피우듯 영적 감각이 느릿느릿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세요. 이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연습이니까요. 말미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가교를 놓아줄 기술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릴 겁니다.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또 싫어하는 게 뭔지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초인적인 감각인 투감에 집중해서 동물의 감정과 그네들의 심적 트라우마를 가질 가능성, 그리고 이상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초인적인 듣기 능력인 투청을 다룬 부분에서는 동물의 생각을 말로 들을 수 있는 기법들을 탐색해 볼 생각입니다. 또 게슈탈트 심리치료법을 통해 그들이 어디가 아프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양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선 납치되었거나 실종된 동물들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지상을 떠난 죽은 동물들의 영혼과 대화하는 법을 연습할 겁니다. 가장 손쉽고 유효한 기법은 텔레파시나 ESP 초감각적 지각 또는 마음으로 영상을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그 전에 사고란 무엇인지 그 특성부터 이해해야 하기에 실제 동물을 상대로 연습하기 전에 다음 9단계를 차근히 밟아 나갈 겁니다. 1단계, 내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세요. 우리의 사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내용물을 담고 있습니다. 사고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문화가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지요. 일부 사람들이 초자연적이 아닌 자연적 상태에서 이 사고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게 공상과학 영화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초자연적 현상이나 천사와 귀신, 텔레파시 이야기로 가득 넘쳐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그 능력을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린 이미 매일같이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텔레파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듣고 수화기를 집어들기도 전에 이미 상대편이 누구인지 알아버린 경험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옛 친구나 지인을 오랜만에 떠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데 불현듯 그들로부터 전화가 온다거나 같은 날 우연히 마주친 경험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꾼 적은 혹시 없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길로 갈 결심을 하고 차선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교통사고나 도로 통제를 피해 갔거나 심지어 목숨을 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흔히 이런 직감은 여자의 직감으로 가볍게 치부되어 왔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염력은 여자들에게서만큼이나 남자들에게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직감이 믿을 수 없는 것 내지는 경솔한 것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록 눈에 안 보이고 들을 수 없는 거리에 있을지라도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내심 불안해하는데 그 의구심이 딱 들어맞았을 때 알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걸 딱 알아맞혔을 때 혹 자신의 영적 감각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텔레파시를 쓰고 있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툭 터놓고 인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그저 부담스럽지 않게 직관 내지 직감 또는 단순히 본능적 느낌으로 부르고 있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이유는 모르지만 진즉 알고 있었다고. 종종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사선 안 되는 걸 알았는데. 그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탄식 뒤에는 늘 자책감이 뒤따르지요. 아, 직감을 따르지 않았어. 직감을 믿었어야 하는데. 혹여 아, 이럴 줄 알았어 란 탄식을 내지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다음 질문에 답할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무엇이 그 얘기를 해주었는가? 직관이? 높은 자아가? 수호천사가? 신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은 건가? 이런 것들은 결코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텔레파시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이런 타고난 영적 능력은 지난 세기에 전기가 그러했듯이 새로운 세기에 사회적으로 매우 보편화된 개념이 될 거라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동물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불가사의한 자연 법칙들은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은 물론 동물들과의 대화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텔레파시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이란 게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알아두는 게 순서입니다. 앞서 인간끼리 텔레파시를 주고받는다고 얘기했지요. 상당히 보편적인 기술로 식물인간이나 갓난아기 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동물과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저 대화는 대화일 뿐이지요. 하지만 텔레파시란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2단계 말과 대화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대화란 그저 말을 주고받는 거라는 다소 식상한 관념을 갖고 있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 장소, 감정,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해 쓰는 말은 실제로 사람이나 사물, 장소, 감정, 사건이 아닙니다. 말이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보다 실체적인 대상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하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한 방편일 뿐이죠. 의사소통은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감정과 영상을 생생히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린 텔레파시를 대신해서 말이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파시를 하면서 동시에 말을 하는 거죠. 소파를 새로 장만했는데 그걸 친구에게 어떻게 묘사할까요? 먼저 마음속으로 소파와 그것과 연관된 이미지들을 떠올려 봅니다. 색상이라든가 재질, 크기, 무게라든가 촉감이라든가. 당신이 뭔가를 말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 대화를 듣는 상대는 불현듯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소파에 대해 아무리 능숙하게 또는 빈약하게 설명을 하든 당신의 친구는 불시의 마음의 눈으로 당신이 설명하고자 애쓰는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친구는 갑자기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아하, 뭘 말하는지 알겠어. 뒤이어 자신이 이해한 범위 안에서 당신이 묘사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거나 자신에게 보다 익숙한 그 무엇과 당신이 설명한 물건을 비교할 겁니다. 익숙한이라는 이 마법의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린 마음에 담아둔 영상을 성공적으로 전송할 때까지만 언어란 걸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뭐라 설명하든 계속해서 마음속에 영상을 담고 있으며 때론 강렬한 감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언어는 대화를 폭넓게 아우르지 못합니다. 대화는 보다 깊이 있는 그 무엇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언어보다 크다, 더 넓은 영역이다, 이런 말입니다. 3단계, 육감을 활용하세요. 누군가 날 속이고 있다는 직감을 느낀 적 없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숙한 거짓말쟁이일지라도, 스토리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당신의 직감은 상대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짓말한 사람의 영화 필름과 사운드 트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의 영상이 그 사람 말과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가 그 사람 내면의 영상에 그 사람이 사고에 실제 가 닿았다는 의미일까요? 이 경우 그저 그 사람이 속이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겁니다. 이때 어떤 감각을 이용했을까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육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각 또는 후각만큼이나 그리 신비로울 게 못됩니다. 사고를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게 육감이 하는 일이죠. 그것은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내뿜는 사고나 생체 에너지인 기를 감지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4단계, 생각의 틀을 감지하도록 늘 마음을 열어두세요. 대체 사고란 게 뭘까요? 우리에겐 각기 다른 두 개의 사고가 있습니다. 생각의 틀의 첫 번째 유형은 그것을 보낸 사람의 복제물입니다. 특별한 의도를 갖고 만든 방출물로서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게 그것이 하는 일이죠. 해서 이 사고는 그것을 보낸 이의 감정적인 만족감과 함께 딸려옵니다. 더불어 그것은 특정한 의도와 삶의 주기를 갖고 있죠.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건 바로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사고도 여기서 나오죠. 두려움이란 우리가 낳은 어두운 사고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한동안 생명력을 갖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태어납니다. 이 유형의 사고를 할 때는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세상 속으로 풀어놓게 됩니다. 이 복제물은 그것을 잉태시킨 감정이나 열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죠. 이 생각의 틀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망각 속으로 아스라이 쓰러져 갑니다. 더 많은 열망으로 그것을 채운다거나 그 형상과 의도를 다시 튼튼히 보강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그널은 일정 주파수를 타고 전송됩니다. 그 시그널은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데 출력의 에너지를 더 많이 주입하면 더 강해지죠. 특정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국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도 이런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의 틀을 처음 경험한 것은 15년 전 꿈속에서였습니다. 당시 심령술사를 만나고 있었지만 나 자신의 영적 능력에 대해선 미처 깨닫지 못한 때였죠. 그분은 사고란 게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게 납득시키느라 무지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훤한 대낮에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깊은 꿈의 늪에 사정없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불쑥 나타나 꿈을 방해하더군요. 그는 침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는 날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난 퍼뜩 잠에서 깨어나 적어도 내 생각엔 주위를 둘러보다가 기겁했습니다.
내가 침대에 그대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유체 이탈 같은 걸 한 거죠. 난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침대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있을 때만큼이나 의식이 또렷했지만 난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육신이 침대에 꽁꽁 묶인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내 꿈을 방해하고 내 의식을 침실로 다시 데려왔기 때문이죠. 그는 날 품에 안고는 등 쪽 어깨 사이에 오목한 골에 다정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가 실제 거기에 있는 듯 그의 육신을 또렷이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무게와 부피를 가져서이기도 하거니와 그와의 접촉이 전해주는 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귓전에서 울리는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 일어날 시간이라고.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리자 남자친구가 불이 나게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내 의식도 육신 안으로 다시 돌아왔고 난 실제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낸 사고 받아보았어? 그가 물었습니다. 난 놀라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방금 여기 있었잖아. 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건 실제의 내가 아냐. 방금 전 자기한테 내 사고를 보냈거든. 자기한테 어서 일어나라고 말이야. 처음에 놀라긴 했지만 난 이내 다른 사람들의 사고에 보다 민감해지고 내가 보내는 사고를 보다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틀의 두 번째 유형은 그것을 보낸 사람의 복제물이 아니라 단지 무생물의 이미지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내보냅니다. 더불어 열정으로 가득 찬 감정적인 생각의 틀을 내보내죠. 사람과 동물 모두가 복제된 생각의 틀과 객체화된 생각의 틀 모두를 전송합니다. 이 정신의 쫓기 놀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남자친구 벤저민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난 어느 날 치즈 팝콘이 먹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형 녹음기에 필요한 AA 건전지도 사야 할 형편이었죠. 그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깟 건전지와 팝콘을 사려고 가게에 가야 한다는 사실에 벌컥 짜증이 났습니다. 벤저민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 남자친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치즈 팝콘과 AA 건전지를 떡하니 사들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딱 치즈 팝콘과 건전지만 사들고서 말이죠. 그 사람 말로는 이 두 가지를 사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갓길에 세우고서 식료품점에 들렸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이렇게 말했고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내가 그날 온종일 이것들을 필요로 했는지 알았느냐고 물었죠. 그냥 마음에서 내내 떠나지가 않더라고. 나한테 필요하진 않아서 당신한테서 사고가 나러 왔구나 생각했지. 지난 7년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들 사이에 텔레파시가 어찌나 강했던지 그의 복제된 생각의 틀이 방안을 떠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답니다. 오늘 밤 야근해. 또는 점심으로 중국 음식을 먹었어. 때로는 이 복제물이 너무 희미해서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떠도는 따스하고 간질간질한 윙윙거림으로 그의 존재를 느낀다거나 심지어 그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린 이처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그걸 갖게 됩니다.
지진이나 회오리 바람,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전화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우린 우리가 가진 내면의 통신회선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안전한 물과 음식, 집터를 찾는데 직관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영적 능력은 바로 인간으로서 타고난 권리입니다. 5단계 타고난 능력을 썩히지 마세요. 인디언들은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직감과 조화를 이루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뼈가 육신을 지탱한다거나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외진 곳에 사는 원시 종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광활한 호주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데 영적 감각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목마름으로 멸종했을 겁니다. 미간 사이의 자리에 있으며 제3의 눈이라 불리는 뇌의 송과선에 관한 연구 결과는 송과선이 아이들이 7, 8살에 이르게 되면 위축되다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차츰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에서는 작은 솔방울 모양의 송과선에 대해 그 어떤 기능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게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사춘기에 이르면서 작동을 멈추게 된다는 사실만 발견했을 뿐이죠. 그때가 되면 육체는 오로지 허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착하고요. 6단계 우뇌를 작동시키세요. 자신의 저서 우뇌로 그리기에서 베티 에드워즈는 인간의 좌뇌에는 분석력과 비판력, 추리력, 자아가 자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좌뇌 안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말이죠. 인간의 70%가 의사소통 기술을 좌뇌 쪽에 담고 있지만 내 경우에는 비록 숨듯 낮게 움츠리고 있긴 하나 그것이 우뇌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텔레파시로 음성을 수신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셈이지요. 이런 초인적 듣기 능력을 우린 투청이라 부릅니다. 좌뇌의 언어 기술은 침묵하고 있는 반면 우뇌의 시각 기술이 득세해서 판단력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유쾌한 휴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뇌에는 판단력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생한 경험, 어린아이들이 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생생한 경험만이 있을 뿐이지요. 이런 종류의 고양된 의식 상태는 흔히 예술 행위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엔 마음의 불을 잠시 끄고 육신을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는 그런 숙달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희열의 상태를 프로 농구 선수나 명상가들도 경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빙상 선수나 조각가, 스키 선수, 고개사, 축구 선수, 심지어 요리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만 지목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재즈 뮤지션들은 이를 겸허하게도 무대를 휘어잡는다 내지는 신명나게 연주한다 라고 하죠. 프로댄스 세계에서 안무가들은 이를 그분이 오셨다 라고 부릅니다. 책 내면의 테니스 게임에서 티머시 골웨이는 유능한 선수는 방금 전 일어난 일을 곱씹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치중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곱씹으며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겨를 없이 현실에 충실해야 하는 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훌륭했다 해도 말이죠. 댄서나 운동선수,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카레이서들은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로지 현재에서만 판단력이 없는 완벽한 집중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좌뇌든 우뇌든 두뇌 자체가 아닙니다.
가능한 양쪽 두뇌를 완전히 닫고서 가슴이 침묵 상태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가슴은 심적 혼란에서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진실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충분히 침묵시키기도 합니다. 7단계 인내심을 갖고 연습하세요. 매우 탄탄한 학습법을 통해 우린 텔레파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기술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두뇌의 작동을 멈춘 채 희열의 경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언어 없이 나누는 대화는 하나의 예술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운해에 접근하는 능력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텔레파시는 화가가 화폭 위에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바꾸어 놓듯이 생각을 영상으로 바꾸는 능력이기에 상당히 예술적이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운의 활동 덕이지만 처음 몇 차례 성공하는 데는 좌뇌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능숙하게 타게 되면 집중력이 별반 요구되지 않기에 자전거 타는 행위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그 쉬운 걷는 행위조차 갓난아기에겐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인내심을 갖고 영적 대화를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손쉽게 여길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애완견을 산책시키면서 영적 기술을 집중해서 떠올리지 않아도 여유작작하게 애견 친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8단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인간이란 동물은 하루에 대략 4만 개의 사고를 합니다. 물론 두세 개의 사고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동물 또는 심지어 다른 인간과 접속하려 할 때면 늘 상대의 회선이 바쁘다는 시그널을 받게 될 겁니다. 인간의 뇌는 수신보다는 가능한 많은 메시지를 전송해서 어떻게든 바쁘게 보이려고 안다라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의 개인 방송국은 4만 개의 충격파를 만들어내서 주위 세상 속으로 전송합니다. 텔레파시를 받으려면 시그널을 보내는 것을 멈추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DJ의 입을 다물게 해서 채널을 깨끗이 비우고선 정보를 전송받기 시작하는 거죠. 육감은 다른 5개의 감각보다 더 미묘해서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제3의 눈은 완벽한 평정과 침잠에 둘러싸일 때만 비로소 잠에서 부스스 깨어나 눈꺼풀을 깜빡일 겁니다. 이때 나 자신이 내 사고와는 다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 자신과 내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사고에서 넉넉히 거리를 두게 되면 완전한 침잠 상태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고 더 큰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을 흔히 영, 혼, 높은 자, 증거자, 관찰자 또는 불멸의 신성한 실제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내 사고가 아닌 나 자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새로워진 당신은 이전에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그 이상의 막강한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9단계 스스로의 신성을 귀히 여기세요. 영적 대화에 있어 어머니 대자연이라 불리는 어머니 여신의 개념은 신이 남성이며 그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버리셨으며 지금도 어딘가에 현존하신다는 그런 개념보다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은 신 여신의 육신의 일부분이며 우리 인간은 어머니 대자연의 일부라는 개념이 텔레파시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손가락이 비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안 또는 바깥 여신 사이에, 인간과 여신의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여신의 육신 안에 살고 있으며 여신은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 계시지요. 부디 동물과 즐거운 마음으로 명상에 빠져보세요. 명상을 버거운 의무로 받아들이면 두려움과 걱정이 소통의 회로를 떡하니 가로막게 될 겁니다. 명상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이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힘을 빼라는 말이죠. 동물 친구가 해준 답을 이해하지 못해 쩔쩔맬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가 해준 다른 답변에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첫 걸음마로 친구의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당신은 그 반려동물에 대해 아는 바가 별반 없고 친구는 당신이 얻은 정보를 곧장 확인해 줄 테니 안성맞춤인 셈이죠. 우선 메모장을 하나 준비하세요. 앞으로 그걸 동물대화 메모장이라 부를게요. 동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받아들인 정보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안에 적어 넣으세요. 쓰는 게 귀찮다 싶으면 소형 녹음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까지 엄마 내 맘 알지? 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아멜리아 킨케이드이고요. 출판사는 루비박스입니다. 책 표지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알려주는 동물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부제고요. 또 소개로 TV 동물농장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의 스승이 직접 들려주는 동물과의 위대한 교감이라고 있네요. 책이 나온 지는 지금 2009년 8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지은이 아멜리아 킨케이드 저자 소개를 읽어드릴게요. 아멜리아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 커뮤니케이터이자 강사 작가입니다. 동물 구호 단체와 동물 애호가 채식주의자들로부터 다른 동물들과의 의사소통 거리를 좁혀준 능력을 높이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최고의 심령술사 100인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영광스럽게도 영국 버킹엄 궁전에 초대되어 엘리자베스 여왕의 기병대와 함께 일했고 브리티시 미들랜드에서 찰스 황태자의 사냥용 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독특한 능력은 여러 잡지를 비롯해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런던 선데이 뉴스, ABC 온라인 같은 신문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또 BBC 뉴스, 바바라 월터스의 The View, 딕 클라크의 The Other Half, 비디오 빅신즈를 포함해서 미국과 영국, 유럽, 아프리카, 호주의 유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SBS 방송국 TV 동물농장으로 유명해진 하이드 라이트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1장 뒷부분과 2장 첫 부분 읽어드렸고요. 제가 진짜 이 하이디를 사실 하이디 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갔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 도서관에 그 책이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하이디 책은 못 찾고 아멜리아 킨케이드 책이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안 보고 들고 왔는데 하이디의 스승이라고 적혀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 1장 들어가면서 첫 페이지에 마사베크의 아담을 기다리며의 한 구절이 인용돼서 제목 밑에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택한 것도 이 아담을 기다리며 구절이 인용돼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실 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 책에 아담을 기다리며가 인용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아담을 기다리며를 빌려서 다시 읽고 녹음을
했습니다. 두 책이 조금 연결이 있죠. 이후로 동물 권리나 채식, 플렉시테리언, 로푸드 생채식 이런 관련 글들을 좀 어느 정도 양이 양을 많이 올리고 싶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순서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책 끝머리에 살짝 저의 이제 계획을 밝혀둡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좋은 하루 되세요.